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ESG 경영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자료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 ESG 관심이 굉장히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가 됐듯이 금년에는 전 국민이 이러다가는 ESG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배운 바로는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GRI에서 만든 네 번째 가이드라인에서 G4 가이드라인,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나타내는 SASB,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 재무 공시를 나타내는 TCFD, 이 세 가지 공시 기준이 앞으로는 글로벌 표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35개 대형 투자사가 27개 IB들에게 친환경 투자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50년 넷제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석유가스 관련된 기업의 대출을 중단을 하고 산림 벌채나 또 환경 파괴하는 기업의 자금은 회수하라. 세 번째는 IB들 임원 연봉을 친환경 목표와 연동해서 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투자하는 그런 임원들은 연봉을 깎아라.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B들을 이렇게 조기 시작하면요, 이제 IB들은 이제 대기업들을 쪼개 될 거고, 또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 대해서 이런 걸 요구하게 될 거고,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아프리카의 가젤이 사자를 피해서 계속 달려하듯이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이 ESG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달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포럼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정보와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예,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한상의와 저희 세종이 ESG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ESG가 지금 최근 화두입니다. 너도 나도 전부 ESG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ESG가 본격적으로 경제계 화두로 떠오른 것이 불과 1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그 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ESG가 이렇게 우리 경제계를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에서 우리 정준혁 교수께서 ESG 한때의 유행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변화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그 답은 한때 유행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피할 수 없는 그런 변화라는 그런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ESG는 이제 기업이 추구해야 될 목표, 기업의 경영 방식에 대한 어떤 사회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지금까지 어떤 재무적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재무적 성과를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종업원이라든가 기타 스테이크홀더들의 복지를 중요시해야 되고, 또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 전체의 인식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ESG는 단순히 말이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투자사나 금융기관들의 투자 원칙, 투자 고려서가 되고 있고 일종의 규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CSR이 일종의 착한 기업의 어떤 대귀한 그 액세서리 비슷한 그런 슬로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ESG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는 세미나 시간은 2시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분들을 보면
ESG를 직접 적용하거나 아니면 연구하고 있는 핵심 기관의 전문가 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는 정말 ESG가 뭐고 ESG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 기업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혜와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기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세미나 진행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기조 강연 그리고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4시 반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조 강연은 서울대 정준혁 교수님께서 ESG의 현재와 미래, 한때의 유행인가, 피할 수 없는 변화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법대 정준혁 교수라고 합니다. 요즘 저 언론이나 주변 분들을 통해서 ESG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라는 용어 자체는 이게 나온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 1, 2년간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ESG 열풍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ESG 열풍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잠시의 유행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ESG 열풍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런 논의가 과연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이와 함께 현 단계가 지금 ESG 관련돼서 그 국내외적으로 법제도들이 정립이 되는 초기 단계인데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의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ESG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논의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2019년에 그 미국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한 성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곳은 그 미국 내 그 주요 기업 CEO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2019년 8월에 회사의 목적에 대한 성명서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이 고객, 근로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한테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투명성과 효율적인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똑같은 단체가 한 20년 전에는 완전 정반대 취지의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 20년 전인 1997년에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은 기업의 주된 목적은 주주이익 추구에 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정반대의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CEO들만 이런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자인 자산운용사도 이런 식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블랙락이라는 그 회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 그 CEO인 그 레리 핑크 회장이 매년 블랙락이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에다가 서면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서면의 내용이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수행을 해야 된다. 재무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매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발표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기후변화 대처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블랙락만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빅3라는 그 3대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블랙락 말고 이제 뱅가드랑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렇게 세 곳을 이제 빅3라고 하는데 이 빅3 회사들이 그 미국 S&P 500 지수에 속한 회사 거의 대부분의 한 20%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또 회사의 CEO들 입장에서는 이 빅3들의 그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빅3 그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ESG 요소를 투자랑 의결권 행사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자산운용사들도 마찬가지로 불과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CEO들이 할 일이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역시 최근 들어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기업의 CEO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주들, 투자사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ESG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고 또 법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뭐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6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제시를 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유로피안 그린딜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 중립을 통해서 EU의 번영을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EU 그 집행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2020년에 EY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사회적 문제의 원인은 단기적 주주가치 추구에 있다라는 상당히 기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종 공시라든지 뭐 투자 관련된 분류 체계라든지 인권 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제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유럽연합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예전부터 진행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가 이해관계자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넣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하에서 2019년에 회사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들을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회사가 의사를 결정할 때 이런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프랑스 상법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적인 그런 변화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열풍의 원인은 무엇인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주이익 추구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ESG를 중시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사회적 정치적 압박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주주단기주의라든지 이런 투자은행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 버니 샌더스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그런 유력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주주 우선주의 모델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를 하고 또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보이콧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지게 되고 파급력이 훨씬 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재무적인 성과를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17가지 목표를 우리가 해결을 하자라는 것을 UN 총회에서 채택을 했고요. 특히 기후변화 쪽에서는 2015년에 이루어진 파리 협정이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예전 대비 최대 2도 이하로 제한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당사국들이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배출 전망 대비 37%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건 이제 정부 차원의 약속이다 보니까 이거를 각 국가 안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위원회 핵심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사회적 압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U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쪽으로 제도들이 흐르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유럽 기업들이 그 친환경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셨으면 왜 기업에게 ESG를 요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 환경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 기업한테 요구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ESG라는 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환경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고려하고, 또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걸 고려하라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인류가 해결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은 법률을 잘 준수하고 열심히 이익을 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그러면 정부가 이를 재원으로 이런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니냐. 그런데 왜 기업한테 이런 거를 요구하느냐, 왜 금융기관한테 ESG 투자를 요구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이런 의문이 상당히 합당한 측면이 있고, 사실 이런 생각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그 주주 우선주의 하에서 이제 하던 생각입니다. 노벨 경제학자 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 같은 경우에 1970년에 이것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고로 평가를 받는데, 뉴욕 타임즈에 기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그때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잘 이해가 할 수 있는데, 19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는 그 CEO들의 힘이 아주 크고 상대적으로 주주이익 보호가 좀 소홀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 우선주의적 생각이 사실은 그 경제 발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영향력이 유례 없이 커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웬만한 국가보다도 영향력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술이 고도화되고 사업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정부가 이것을 법률 위반들을 다 알아내고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정부가 이거를 해결하는 것보다 기업이 해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나서 그거를 세금이나 벌금 같은 걸로 정부가 정화하는 것보다는 애당초 환경오염을 좀 줄이도록 유도를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한 환경에서는 기업에게 이런 ESG 문제들에 대한 고려를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ESG 흐름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몇 년의 유행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정답은 상당히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ESG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산운용사나 기관 투자자의 핵심 고객이 사실은 연기금이고, 연기금은 또 올라가면 궁극적 수익자는 사실 일반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런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연기금 역시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역시 연기금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ESG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여러 가지 선언을 한 것에는 사실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도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자산운용사들이 상장회사들의 지분을 한 20% 이상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들은 이런 요구를 당연히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로 넘어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배주주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들의 영향력은 미국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경향은 점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적인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ESG 요소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점에서 기후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특별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협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동참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TCFD 같이 이런 국제적 협력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탄소 국경세 같은 논의들도 사실은 기후변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네 나라에 소속된 기업들은 열심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이런 걸 안 하더라라고 하면은 사실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탄소 국경세 같은 도입 논의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사실은 앞으로 ESG 논의에 관련된 그 계속되는 그런 힘의 원천으로서 두 번째로 기후변화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ESG가 왜 지금 이런 유행을 타고 있고 또 ESG가 앞으로 지속된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간단하게 전망과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프라 구축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은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떠한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곳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ESG 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신용평가 등급과는 다르게 평가 기관마다 등급 차이가 좀 너무 크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ESG 공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직도 이제 공시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고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발표하실 텍소노미 관련된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이런 ESG 투자의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ESG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SG라는 게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각국마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 간 차별이라든지 인종 간 기회 문제 같은 게 중시가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특유의 ESG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시점이 된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시점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ESG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기준이 점점 정립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내서 우리나라에게 맞는 그런 기준들이 국제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기준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추가로 이거를 변경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ESG 전환 속도에 대한 고려랑 또 인센티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ESG가 기업 가치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고 또 ESG 펀드가 수익률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ESG 문제를 중시하는 그런 투자자나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이런 이제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고려가 결국에는 재무 성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ESG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결국 그게 재무 성과로도 연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이나 기업 특성에 맞게 이 전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의 정착을 위해서
적절한 인센티브가 좀 제공되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주주이익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ESG를 추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주주이익을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BRT 성명에 대해서는 이게 뭐 약간 말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비판도 사실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 실책으로 인한 실적 부진을 ESG로 좀 포장하려는 노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주주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고 주주이익 보호가 없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중에서도 가버넌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주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ESG 열풍 가운데에서도 항상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2회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 발표 진행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변호사입니다. 발표자들의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ESG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사를 아우르는 훌륭한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발표 말미에 ESG 전망과 과제 부분에서 언급 주신 ESG 평가 등급, ESG 공시, ESG 관련 기준들의 통합과 국제적 기준의 정립 관련하여서는 금일 발표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님, 훌륭한 기조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일 ESG 경영 포럼은 ESG를 단순히 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향후 ESG 관련 환경, 규제 변화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투자자, 거래소, ESG 평가기관, 기업, 법무법인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의 시작으로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신환건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위원장님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곽대훈 녹색투자지원실장님을 모시고 ESG 투자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책임 투자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의 신환건 투자정책위원장님을 모시고 국민연금의 ESG 투자 개관에 대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환건입니다. 앞서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국내 책임투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 국민연금은 단순 소극적 투자자가 아니라 그 장기의 적극적인 투자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국민연금이 장기의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책임 투자를 실행하고 있는지, 실행하는 이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는 원칙이나 지침이 한번 정해지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색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2006년도에 국내 주식의 위탁의 한 유형으로 책임투자 펀드를 운영을 해왔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책임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 7월에 그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을 한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시장 신뢰 확보, 투자 위험 최소화를 통한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활동 연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06년도에 그 위탁 펀드를 운영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8년 7월달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고 그간의 이제 의결권 행사 지침이라고 있었던 것을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지침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책임 투자팀을 이제 수탁자 책임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 팀과 책임 투자팀, 1실 2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1월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과 책임 투자 원칙을 도입했고, 이 책임 투자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말하자면 그 책임 투자 그 지침, 그리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등을 고려한 가점 부여 방안이 마련됐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12월에는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이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이제 그 2015년에 개정이 됐고 지금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활동을 그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지침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잠시 보면 이 책임 투자를 반영하기 전까지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이 이제 그 수익성, 안전성, 뭐 그다음에 공공성, 유동성, 그리고 이제 독립성의 원칙 5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그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투자 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 성실한 수탁자 책임을 다한다,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로서 투자 가능 투자 대상 기업들, 저희 투자 대상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말하자면 그 이 적극적인 주주로서 인터랙션, 그래서 그 이 소통의 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는 스탠스에서 모든 지침의 개정이라든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추진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책임 투자 원칙이 이제 9개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책임 투자 원칙은 이 장기 안정적인 수익 증대가 목적입니다. 이건 앞에 기조연설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그 착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 이제 행동 지침으로서 정해지고, 물론 그 위에도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지침에 따라서 이행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자산군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대체 투자들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투자할 것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원칙 4번째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서 투자한다는 점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통해서 이행합니다. 그리고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 시에 책임 투자 요소를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책임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공시하지만 투자 대상 기업의 어떤 정보의 공개, 이것들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의 공시 개선을 유도하는 이러한 이제 원칙 하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3편 주주권 행사를 보면 의결권 행사로서 추진이 되면서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점 관리 사안에 대해서 그 이제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탁자 책임 활동이 진행되는 것과 소위 컨트로버셜 이슈로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크게는 2가지 트랙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이제 그을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입니다. 수탁자 책임 전문이 수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고 의결 규규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조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의 실행 주체인 기금운용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이제 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행 주체인데 그 활동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운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 이제 수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와 보유 상장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또 그 결과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책위는 전문성, 작년 2월부터 이제 상근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을 하고 상근 전문위원은 민간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서 전문성을 보좌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총 9명으로 구성된 상근 전문위원을 포함한 모든 수책위의 그 위원들은 다 그 지역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를 통해 가지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즉 ESG 기반 투자를 잠깐 보시면요, 그 화면 오른쪽에 이제 ESG 투자는 전략상으로 여러 가지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소위 ESG 인테그레이션,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은 패시브나 액티브 운영을 할 때 신규 종목의 편입을 검토하고 ESG 등급을 이제 자체 모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C나 D의 하위 등급의 경우에 벤치마크 대비 비중 초과 시 검토 의견 작성, 초과 제안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ESG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 주주 활동은 투 트랙, 중점 관리 사안에 대한 주주 활동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왼쪽의 표를 보시면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은 연 2회에 걸쳐서 ESG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중대성 평가의 심각성, 재발 가능성, 자산 노출도를 고려해서 또한 이제 이벤트성과 관련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점 관리 사안의 경우에는 맨 오른쪽의 성격을 보시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대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행사합니다. 물론 다시 앞부분에 보시면 중점 관리 사안은 지금 현재 5가지 대표적으로 배당 정책이라든지 임원 보수 한도라든지 그다음에 사익 편취와 관련된 법령상 위반,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항, 그리고 이제 ESG 평가 결과가 2등급으로 하락했을 때의 사안들, 이것들을 정해놓고 이제 중장기적 구조적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우려라고 하는 것은 패스트 트랙으로 단기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에 대해서 행사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국민연금의 이런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바로 직접적으로 뭐 주주 제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정이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중점관리 사안의 경우에는요,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시도하고 미개선이 되면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다시 미개선이 되면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그리고 나서 더 개선이 안 됐다 하고 하면 소위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적극적인 주주 제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진행이 됐을 때에 보면 이런 중간 단계에서 그러한 이제 중점 관리와 관련된 것이 해소가 돼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상장 기업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상하지 못한 우려는 연중 수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준택성 평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1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개선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미개선이 되면 적극적 주주 활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성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한 우리가 정해진 트랙에 따라서 철저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또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인데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지난 3월달의 경우에도 엄청나게 바쁜 시즌을 보낸 것은 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총 공시가 이루어지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 책임실에서 의안 분석이 이루어지고 준법 감시를 거쳐서 원칙에 따른 이제 실행 조치가 기금 본부이기 때문에
기금 본부 내 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책위의 위원분들이 포섭한 것이라든지 위원장이 포섭한 것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수탁은행에 통보하고 결과가 공시되는 그러한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수책위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거기 그 첫 번째 꺽쇠 부분에 보면 기금이 판단하기 곤란하여서 위원회에 요청하거나 또 수책위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주주 가치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했을 때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운용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위탁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 의결권을 위탁 운용사에 위임하도록 결정하는 안이 진행이 돼서 상당 부분은 위탁 운용사에서 의결권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연금의 그 의사결정 그 의결권 행사의 내용은 주주총회 개최가 끝나고 나면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한 지분율 10% 이상, 보유비중 1%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주총 전에 행사 방향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할 수 있게 돼서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3건의 주주총회에 대한 사안이 사전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의결권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총 3,278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 반대, 그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올린 안건 중에서 반대한 것은 약 19%, 625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 의결권 행사한 것 중에서 2019년 기준 내용별로 보면 이사 선임이 한 40%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관 변경 이슈가 또 한 4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40%가 보수 한도 승인이고 한 15% 정도가 정관 변경.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ESG와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기금은 ESG 모델을 자체 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내 주식에 국한해서 국내 상장 주식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 지침의 평가 체계에서는 ESG의 13개 이슈에 대해서 52개 평가 지표를 통해서 ESG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후속적인 발표자분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고 특별히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번 발표에서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일부는 이제 그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면서 일부는 이제 완성된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채널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는 책임 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와 전략 수립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책임 투자는 국내 주식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내 채권으로 책임 투자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그 해외 쪽의 주식과 채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발표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투자는 연금법상 적용 가능성 및 구조적인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의 책임 투자 내실화의 경우에는 맨 먼저 시작됐던 이제 위탁 펀드, 책임 투자형 위탁 펀드가 지속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사 선정과 평가할 때 이 책임 투자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사 선정 및 평가 체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책임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인데요. ESG 평가 체계를 꾸준히 개선하고 활용하는 것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거기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것, 즉 자본시장의 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 ESG 공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중복되는 겁니다만 이제 요 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아까 ESG 인테그레이션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도입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임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는 거기 이제 큰 이번에 괄호 2번에 거래 기관, 이거는 이제 위탁 운용사가 아니라 증권회사든지 거래 기관 평가할 때도 비재무적 요인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ESG 요소가 공시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앞부분과 좀 중복적인 이슈들이 돼서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신 위원장님의 발표에서는 최근 많은 상장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연금의 ESG 평가 기준, 특히 향후 ESG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이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ESG 투자에 관한 상세한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 발표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간 저희 법무법인에서 어떤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이제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법무법인에서 ESG 관련한 자문은 그간에도 이제 많이 수행하였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별 요소 관련한 자문, 그리고 ESG 금융 관련한 자문, 그리고 뭐 ESG 전반에 관한 컨설팅 성격의 자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오일 그 가스 인더스트리에 속한 기업으로서 그리고 유가증권 상장 기업이자 ESG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제 대기업 계열회사로서 어떻게 이제 ESG 관련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지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업무 사례 중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수행한 사례, 그리고 중견기업 관련한 사례 중에서 SK 이노베이션하고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이는 회사 관련한 사례, 그리고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에서 이제 ESG 경영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업 관련한 사례, 이렇게 규모별로 3가지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흔하게 법무법인의 의뢰가 오는 사안인데요.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래서 몇 개 이제 자문했던 사안을 약간 각색해서 슬라이드를 구성해봤습니다. 이번 업무 사례는 이제 해외 기업인 A사에 물건을 공급하려고 하는 국내 회사가 A사의 ESG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받고. 저희 법인에서 A사의 그 ESG 규정 관련 내용, 그리고 저희 고객사의 내부 규정이 그 ESG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A사의 ESG 관련 규정의 경우에 그 적용 대상에 저희 고객회사뿐만 아니라 고객회사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제3자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ESG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도 요구하고, ESG 규정을 이제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주문량을 삭감하거나 뭐 거래 관계 종료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ESG 규정의 실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 고객에 대해서 온라인 또는 현장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이제 발표자들의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ESG 관련해서 이제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또 근로자 수 50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ESG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유럽 기업의 이제 공급업체, 하청업체 ESG 관련 의무 준수 여부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러한 유럽의 규제에 따라서 유럽 기업인 이제 A사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 본인의 그 ESG 규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원자재 사용, 온실가스 배출, 수질 및 대기의 질, 생물 다양성, 업체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및 건강 문제를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그 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는 환경 지속 가능성 정책을 서면으로 마련하라던가,
환경 성과 관리 전담 직원을 두고 환경 프로그램 관리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주요 환경 지표에 대해서 내부 및 외부에 공유하라고 하는 등 이제 그 규정은 매우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재료 관련해서도 이제 투입 원료와 구성물이 국제 조약 및 프로토콜 그리고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 허용된 수확물로부터 소싱한 것임을 이제 증명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저희 고객사에서 원료 추적 시스템도 마련하고 환경 전담 직원도 다른 부서에서 전환 배치하고 이제 관련 내부 규정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환경 관련한 의무사항 이외에도 노동 관련해서 징계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해서 운영하라던가 보건 안전 위험 관련 이슈를 관리하도록 하고 뭐 공정거래 윤리적인 구매 관행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회사의 내부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수행한 그 업무 사례 중에는 국내 대기업에서 본인들이 이제 협력사에 관해서 ESG 평가 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이제 관련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업 지배구조원 그 개정 모범 기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마도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을 진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와 유사한 그 최근 SK건설, 포스코건설에서 협력사 ESG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함께 소개드렸습니다. ESG 규제 관련 내용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중견기업 ESG 관련 대응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SK 이노베이션에도 이 회사에 이제 바이오 디젤이 공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 고객의 이제 사업 내용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고객사는 원래 이제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PVC 안정제 등 이제 정밀 소재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2005년경에 이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바이오 디젤 사업, 2014년에는 발전용 바이오 중유 사업에 진출하였고 2010년에는 폐 건전지에 함유되어 있는 희유 금속과 이제 폐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사업에도 진출하였었습니다. 아마 이제 바이오 디젤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바이오 디젤은 이제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뭐 폐식용유 등을 이제 촉매와 함께 그 알코올과 반응을 시켜서 이제 생성되는 제품으로 환경적으로도 뭐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적고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에서 생산돼서 여러모로 각광받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반 경유에 이제 바이오 디젤을 의무로 혼합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정유사에서 바이오 디젤을 구매해서 주유소에서 이제 판매하는 경유에 섞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ESG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제 저희가 자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이런 ESG 관련 부분이 아니라 그 폐건전지 재활용 관련해서 금속 소재 사업 부분에서 환경 폐기물 처리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행정 소송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정밀 소재 사업 부문, 그리고 ESG에 부합하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 부문, 그리고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ESG에 부합하지만 환경 폐기물 소송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회사의 주요 사업부 간에 서로 다른 이제 환경 관련 기회와 이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 2세대 바이오 디젤 사업 진출을 위해서 설비 투자 등 이제 펀딩 수요도 있어서 저희가 ESG 전략 전반에 관해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업무는 ESG 관련한 일반론이나 해외 동향 관련한 임직원 대상 교육에서부터 이제 ESG 관련 투자, JV 설립, M&A 관련한 자문, ESG 채권이나 뭐 지속 가능 연계 대출 관련해서 이제 회사 사업의 ESG 금융의 그 활용 가능성 등 ESG 전략 전반을 아우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저희 자문을 받음과 동시에 이제 내부에서도 회사 사업
전반에 이제 ESG 요소를 적용할 부분이 없는지 뭐 점검도 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해외 규제 변화에 관해서 그 바이오디젤 수출 관련해서 면밀히 이제 분석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비상장 기업임에도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여러 해외 기업 사례나 그 국내 유사 그 산업 기업 사례를 검토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이제 소개드리는 이유는 많은 기업에서 이제 꼭 ESG 경영이라는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아젠다를 실천하여 왔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 회사를 세밀하게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ESG 관점에서 개선할 점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미비된 부분은 이제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자문 요청부터 현재까지 이제 저희 고객사 대표이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매우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처음 저에게 이제 ESG 컨설팅 관련한 업무를 의뢰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상장 준비하시려냐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게 이제 그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답변은 이제 멋있게도 100년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ESG 관련 교육에 참석해서 이제 직원들의 ESG 경영 관련한 관심을 이제 독려하는 것은 물론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 회사의 투자 유치, 이제 전 영역에 걸쳐서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ESG 경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ESG 관련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자문 요청 관련한 사례인데요. 이제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에서도 ESG 평가 등급 조회도 가능하고 또 언론사에서도 ESG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도 해서 이제 많은 그 유가증권 상장기업 경영진에서 ESG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에 투자 대상 회사의 ESG 관련 정보를 이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상장 기업의 경우에 ESG 평가 등급 개선, 뭐 ESG 전략 수립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 수행할 때는 뭐 현황 파악, 진단, 개선 필요사항 점검, 대응 방안 수립, 의사결정 및 뭐 실행, 모니터링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한 4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현황 파악 진단 단계에서 프로젝트 진행이 더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ESG 현황 진단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요청드린 자료들이 좀 많기도 하고 업무 수행한 저희도 아직 ESG 컨설팅 관련해서 이제 회사의 사업과 경영 관련된 이제 제반 법령 준수 같은 이제 ESG 경영의 베이스라인, 약간 이제 컴플라이언스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높은 수준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시에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 자문 수행을 할 때는 저희 가이던스나 뭐 체크리스트상 요소를 점검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동일 산업군 내에 경쟁사들 중에서 영위하는 사업 유형이 비슷한 회사 중에서 ESG 평가 등급이 가장 좋은 회사 몇 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서 해당 회사가 이제 어떤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산업별로 핵심 ESG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제약 관련 ESG 핵심 이슈 관련한 사항입니다. 회사의 현황이나 뭐 생산 공정, 운영 형태, 뭐 약품 판매 방식 등 상황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겠지만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장 정도를 정리했는데요.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뭐 공시의 이행이나 인력 채용, 뭐 미디어 관리 같이 이렇게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배당 정책이나 계열 회사 관련 위험 요소 같이 단기간 안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서 결국 이제 장기적 개선 과제 관련한 의사결정을 회사에 이제 맡기게 되고, 법무법인에서는 뭐 법령, 규제, 모범 기준 준수를 위한 뭐 내부 규정, 제정, 개정, 뭐 체크리스트, 매뉴얼 작성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업무를 하면서 겪는 현실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ESG 관련한 자문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ESG 관련해서 회사 전체 사업부 임직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회사 사업 전반에 걸쳐서 ESG 요소를 점검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1년 내에 뭐 ESG 평가 등급을 개선해 보겠다는 목표 하에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회사 전반을 살펴보면서 ESG 관련한 체질 개선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내부 규정을 이제 좀 기존보다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투자자, 거래소, 그리고 ESG 평가기관, 기업, 법무법인에서 ESG 관련한 실무적 사항에 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ESG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웨비나가 ESG 관련한 최근 여러 이슈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